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 개입에서 대통령 개입으로 의혹의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M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지만 공수처는 이미 작년 연말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거고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상태죠. 오늘 뉴스데스크는 새 국면을 맞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주요 전환점마다 등장하는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 구나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죠.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에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입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가 갑자기 취소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경로서를 들었다고 지목한 바로 그날입니다.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이틀 뒤인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합니다. 거의 1시간 사이 3차례 연달아 합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고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반나절 만에 군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윤 대통령은 또다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시 국방부는 경찰에서 되가져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원래 8명이었던 과실치사 혐의자는 임성근 1사단장이 빠지고 2명으로 축소돼 경찰에 다시 넘어갑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주요 국면마다 통신 내역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번호가 등장한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 인사와 고위 관료도 광범위하게 등장합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임종득 당시 안보실 1, 2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입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주요 국면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작년 7월 31일, 바로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해외 출장까지 잡혀있던 이 전 장관은 해병대 부사령관을 급히 집무실로 불렀고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오갔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작년 7월 31일 오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유선 번호입니다. 그 번호로 전화에 어디인지 물어봤지만 소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기 비서실인가요? 예, 어디신데요? 안보실 비서실 맞나요? 네? 아닙니다. 그날 이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오전 11시 54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기훈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태용 실장에게는 오후로 예정된 해병대 수사단 언론 브리핑 자료가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11시 좀 넘어서 시작을 해서 아마 12시가 좀 넘어서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보고는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실 통화는 168초간 이어졌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14초 뒤, 이 장관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로 브리핑 취소를 지시합니다. 그리고선 오후 2시 20분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사령관이 메모한 기록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됨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측은 누구도 사단장을 빼라고 자신에게 지시한 적 없다며 브리핑 취소는 본인이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출발했고 오후 2시 56분에는 윤 대통령 주재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11분 넘게 통화합니다. 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한 인물로 김 사령관에게 이른바 VIP 경로서를 전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작년 8월 2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폰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3차례나 연달아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날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해병대가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군이 다시 가져온 날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 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하는데요.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혐의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 이첩이 끝날 무렵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연락합니다. 오전 11시 45분 문자 메시지에 이어 11시 49분 통화가 이뤄집니다.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출장을 같이 간 이 장관의 참모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님이 이첩 상황을 궁금해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합니다. 이때 경찰 이첩 상황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 때부터 쓰던 개인 폰이었습니다. 낮 12시 7분부터 4분 5초간, 12시 43분부터 13분 43초간, 12시 57분부터 52초간 모두 18분 40초 통화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연달아 3차례입니다. 윤 대통령의 첫 통화가 끝나고 30여 분이 지난 12시 45분, 김 사령관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보직해임을 통보했다는 게 박정훈 대령 주장입니다. 이후에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환 사령관의 전화 통화가 3차례 이어집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등장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미리 조율했고 상관인 이시원 비서관은 국방부 법무참모와 통화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공개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와 사건 기록 회수는 대통령 통화와 무관하게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넘어간 사건 기록은 이날 반나절 만에 군이 되가져갔고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해 8월 2일에 이어서 8월 8일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이날 아침에도 등장합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뒤 누가 사건을 맡을지 결정되지도 않았던 시점이기도 한데 이 통화 다음 날 재검토를 거부하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전 장관 명령으로 최상병 사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작년 8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름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날입니다. 오전 7시 55분, 33초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 장관의 참모가 3차례 통화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8월 2일 경찰에서 회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론을 못 내고 며칠째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맡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나 같은 군사경찰이라 군검찰이 맡는 게 낫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8월 9일 이 장관의 명령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통화가 국방부가 사건을 다시 맡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8월 8일은 잼버리 사태 때문에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조기 복귀했다며 대통령과 통화는 잼버리에 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에 혐의자로 적시했던 8명 가운데 6명은 빼고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사건 기록에는 남겨뒀지만 혐의자에서는 제외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수처는 이미 작년 연말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파악한 걸로 전해지지만 그 사이 이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는 전혀 없었죠. 공수처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권이 내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수사 대상에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건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작년 연말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명의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역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대상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해왔습니다. 수사기밀 유출을 확인하겠다며 수사팀에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사건 배당권을 이용한 업무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민주당은 재발의할 최상병 특검법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 첫날인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이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건 최상병의 수사를 왜곡시키는 것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통화 내역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건 정략적 목적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선 특검법 처리를 맡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둔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내역이 나온 휴대전화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써온 개인 번호입니다. 일반인들에게까지 노출된 번호인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이 번호를 계속 사용해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김민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 7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개통해 검찰 시절부터 써온 옛날 전화번호였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데도 윤 대통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거나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시 비화폰이 제공됩니다. 도청 가능성을 줄인 장비인데 다소 무거워 휴대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도의 업무용 휴대전화도 나옵니다. 이 역시 경호처가 수시로 보안을 점검합니다. 대통령의 통화에는 국내 현안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각종 중요한 정보가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청와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장관과 개인 폰으로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 안부를 전하기 위한 통화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 문건에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대화를 도청한 정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윤 대통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계속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적인 보안과 국가안보 유출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개인 전화 SNS로 주변 민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너무 개방적인 것 같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통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언론에 알려진 게 어디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어렵다며 일단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을 재의결할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은 결국 폐기됐는데요. 21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건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각 법안마다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받아내자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조 원의 주택 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6월 항쟁과 부마 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선정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해 국론 분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을 재심의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늘리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야당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 20대 국회가 각종 폭력 사태로 동물국회 5명을 들었다면 21대 국회는 더 심한 식물국회 수준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오늘 전국에선 하늘에 떠다니는 하얗고 커다란 풍선에 대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북한에서 대형 풍선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실어 날려보낸 건데요. 떨어진 곳마다 군경이 출동해 수거에 나섰고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입니다. 거대한 풍선이 갑자기 바람을 타고 날아가자 경찰관과 경찰차가 같은 방향으로 쫓습니다. 나무에 걸려 터진 풍선 잔해를 군인들이 막대를 들고 수거에 나섭니다. 풍선 쪼가리, 천조각들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했다 보자. 풍선 모양 그대로 발견된 현장 등에는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까지 투입됐습니다. 폭발물 처리반도 와 계시더라고요. 근처에 가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멀리 그냥 떨어져서 봤어요. 혹시나 또 터지면 어떡해요. 약간은 무섭죠, 그래도.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풍선은 북한에서 어젯밤 남쪽으로 날려보낸 거였습니다. 지름 70cm 정도의 풍선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담겨 있었고 기폭장치도 달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풍선 잔해에서는 옴물비누 룡악산 비누공장이란 상표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뒤 직접 이름을 붙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내려온 풍선은 모두 260여 개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 지역뿐 아니라 전북 무주, 경북 영천, 경남 거창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정부청사와 중학교에도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잔해들을 수거해 정밀 감식에 나섰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리 보고 부대 이런 데서 다 오신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아도 그죠? 예, 이런 일이 없었다가. 경찰은 북한과 인접한 경기 북부에서만 오늘 오후 4시까지 169건의 대남 전단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이 풍선들 때문에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놀랐는데요.
에어레이드, 우리말로 공습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자정을 앞둔 어젯밤 11시 35분, 경기도 수원과 의정부, 평택, 고양 등 13개씩은 주민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송출됐습니다.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식별됐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별 시 군부대에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밤중 날아온 문자에 일부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다 받아서 깜짝 놀랐죠. 전쟁 난 줄 알았죠. 처음에 뭐가 넘어온다길래. 놀란 시민들은 지나친 대응이란 반응도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왜 이거 재난 문자까지 보냈을까 하고. 시민들은 재난 문자에 포함된 영어 문구 때문에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에어레이드 프리리미너리 워닝, 그대로 번역하면 공습 사전 경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에어레이드라고 써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공습 경보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지 않나. 문자를 발송한 민방위 경보통제소 측은 수도 군단에 긴급 요청으로 문자를 보냈다며 에어레이드란 표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이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구는 자동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거든요.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국경 지역에 오물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보낸 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 주택과 차량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풍선 살포와 함께 북한은 오늘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위치정보 시스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군기 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경찰은 오늘 현장 확인을 하고 함께 있던 훈련병을 상대로 첫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았던 강원 인제군의 신병교육대대입니다. 이쪽으로 카메라 향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부대를 찾아 함께 군기 훈련을 받은 훈련병 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 징후를 보고했는지, 쓰러진 뒤 중대장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색이 좋지 않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훈련병은 20kg의 완전 군장을 한 채로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병영 생활 규정을 보면 군기 훈련이라도 완전 군장을 했을 때에는 걷기 훈련만 가능하고 한 번에 1km 이내 4번까지만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 맨몸 상태로만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기 훈련 내용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와 훈련병 상태에 대한 보고와 조치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훈련병 조사를 마치는 대로 1차 응급조치에 참여했던 군의관과 간호장교, 응급구조사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나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파열됐을 때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는데 경찰은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된 뒤 다시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도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한밤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1시간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추격전을 벌인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우연히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었는데요. 피해 차량 운전자를 매달고 도망가는 걸 목격하고 곧바로 뒤쫓았다고 합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사거리를 지나던 SUV가 길가에 서 있는 쓰레기 수거 차량 뒤를 들이받습니다. 가해자는 내리지 않고 차를 움직입니다. 피해 차량 기사가 SUV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지만 운전자는 슬금슬금 속도를 올리더니 그대로 창문에 사람을 매단 채 달아납니다. 마침 지인을 데려다 주려 근처를 지나다 사고를 목격한 30대 시민이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예, 음주운전 차량 지금 쫓고 있거든요.
음주 차량이요? 음주 차량인지 뭔지 사람 치고 지금 도망가는 거 지금 쫓고 있거든요. 경찰의 위치를 공유하며 SUV를 쫓던 시민은 이분열을 매달려 있던 피해 차량 기사에게 다치니 그냥 떨어지라고 외쳤고 피해 기사는 곧 도로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추격하던 시민은 동승자더러 내려 도와주라고 한 뒤 다시 추격에 나섰고 가해 차량은 마침내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시흥에서부터 9km를 달려 인천까지 온 50대 운전자는 차를 버린 후 이곳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버리고도 1km를 내달린 가해 차량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지막 붙잡을 때 상태도 아직도 그때도 잘 걷지를 못하셨어요. 잘 걷지를 못했고 계속 항상 비틀비틀거렸고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에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따라가냐고. 본인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속으로는 안 가야지, 따라 안 가야지 그런데 또 몸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50대 SUV 운전자를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의 불구속 상태에서 넘겼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하면서 하루살이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팅커벨이라고도 불리죠. 동양 하루살이가 높아진 기온 탓에 작년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한데 해충이 아니라서 뾰족한 방제 방법도 없다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아 경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해가 지자 강한 조명 근처로 벌레떼가 모여듭니다. 팅커벨로도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입니다. 응원 무대는 물론 관중석, 먹고 있던 음식물에도 하루살이들이 떨어집니다. 비가 오는 수준으로 벌레가 떨어져가지고 약간 진짜 음식 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떨어지는 하루살이를 피하려고 머리에 옷이나 수건을 두르고 가장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경기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간인데요. 해가 지면서부터 모여든 하루살이들은 이렇게 구장 바닥에까지 떨어진 것은 물론 그물망에도 여기저기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관중들은 벌레 때문에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가 하면 경기를 다 보지 못한 채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날씨 좋아가지고 오늘 일정도 빼고 다 온 건데 벌레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진짜 벌레밖에 안 보이고 집중 하나도 안 되고. 오늘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조금 서둘러서 빨리 나왔어요. 한강공원도 하루살이 떼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가로등마다 떼지어 모이고 산책 나온 시민들 주변은 죽은 하루살이들이 질비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은 하루살이 유충의 주 서식지입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하나 사려고 하면 뭐 몸에 이렇게 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꺼려지기도 하는데 동양 하루살이는 지난해부터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기온이 높아진 영향이 큰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 작년보다 보름이나 빠른 5월 중순부터 나타났습니다. 출몰 범위도 경기 남양주 잠실 등 강변 쪽에서 성동구 용산 마포 등 도심으로까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무는 해충이 아니라서 해충제를 쓰는 방제 작업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벌레 퇴치기를 확대하고 유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바로간다 기후환경팀 차현진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인도 남부 비샤카파트남이란 곳인데요. 4년 전 제 뒤로 보이는 LG 화학 공장에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누출돼 당일에만 12명이 숨졌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LG화학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 바로 가보겠습니다. 4년 전 인도 남부 비사카파트남의 한 마을. 어두컴컴한 새벽, 한 여성이 몸을 뒤로 젖힌 채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한 아이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땅에 고꾸라지는데 일어나려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다시 쓰러집니다. 대문 앞에도 차 보닛 위에도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이들을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나릅니다. 원인은 마을을 가득 메운 희뿌연 연기. 200m 떨어진 LG화학 공장에서 800여 톤에 달하는 다량의 유독가스, 스티렌이 누출돼 마을을 덮친 겁니다. 이날 하루에만 12명이 숨졌고 58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반경 2km 안에 있는 2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고 당시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었던 탓에 특히 주민들 피해가 컸는데요. 숨진 12명도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10살 그리스마 양도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한 달 뒤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들떠있던 소녀였습니다. హాస్పిటల్కి తీసుకెళ్లారు. తర్వాత పాప చనిపోయింది చెప్పారు. 3 days తర్వాత నాకు పాప చనిపోయిందని తెలిసింది. 딸과 함께 당한 사고 순간이 생생한 어머니는 그래서 더욱 비통합니다. తర్వాత ఏమవుతుందని కూడా నాకు ఇంకా తెలియలేదు. అలాగా అంటే పాపను చూస్తూ గ్రీష్మ అనుకోని పడిపోయింది తప్ప. 평생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며 의사를 꿈꿔온 17살 챈들러 군도 그날 숨졌습니다. 의대 합격 후 받은 흰색 가운은 유품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집 외벽에 새겨 넣었습니다. అర్థం కాని బాధ చాలా బాధగా ఉంటుంది. మరి అబ్బాయి లేడంటే ఇప్పుడు చేతికి అందొచ్చిన కొడుకు ఎంబీబీ డాక్టరు కష్టపడి చదివించాను. మరి మంచి స్టూడెంట్.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될 사고. పిల్లలు పెళ్ళింటే వెళ్ళిపోయారండి. ఆయనకి నేను నాకు ఆయన తోడు నీడగా ఉన్నామండి. 10-15 ఏళ్ళ నుంచి ఆయన లేకపోతే 4 ఏళ్ళ నుంచి కూడా చాలా ఒంటరితనం ఫీల్ అవుతున్నానండి. 참사 직후 꾸려진 인도 주정부 산하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고 책임이 공장 측, 즉 LG화학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실한 안전관리와 위험신호 무시 등 사고 주요 원인 21개 중 20개가 회사 책임이라고 조목조목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공장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LG화학은 사고 직후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전담 조직을 꾸려 장례와 의료, 생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공장은 가동을 멈춰 이렇게 머무는 직원 없이 폐쇄된 상태인데요. 주정부 권고에 따라 LG는 7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약속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LG화학으로부터 장례비와 보상금 등 그 어떤 연락도 지원도 받은 적 없다는 유족들. లేదు నో ఇవ్వలే. కానీ హాస్పిటల్లో ఉన్నప్పుడు కంపెనీ వాళ్ళైతే ఎవరు మా దగ్గరికి రాలేదండి. ఒకళ్ళు వచ్చి ఇలా చేస్తాము అని చెప్పారు కానీ ఎవరైతే రాలేదు, ఇవ్వలేదు కూడా మాకు అసలు. ఎవరు చేయలేదమ్మా. LG వాళ్ళు ఎవరు కాంటాక్ట్ చేయలేదు. LG화학 측은 아직 사고 책임과 배 보상 범위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적절한 지원이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내일은 사고 당시엔 살아남았지만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인도 주민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간다 차현진입니다. 지난해 5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낙마시킨 건데요. 이후 윤 대통령은 위원장을 2번 더 교체했습니다. 그 사이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0달 가까이 위원 2명으로 파행 운영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씨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때부터 대통령 추천위원 2명만으로 운영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3명은 279일째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주요 안건 처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보궐이사 임명에 이어 박문진 이사 해임,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 추천 등을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 2인 체제를 유지하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심어서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죠. 김홍일 현 위원장 체제에선 더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대주주였던 준공영 성격의 뉴스 전문 채널 YTN을 개국 29년 만에 민영방송으로 바꿔놨습니다. 불법 매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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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따져 묻자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상식 밖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3인 체제는 몰라도 2인 체제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3인 체제보다 더 문제가 있죠. 사법부는 이미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가능성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정치적 다양성 등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3일에도 다른 재판부는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 1항이 근거였습니다.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2인 위원과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는 그 위원장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3인이 제적위원, 최소 제적위원이 되어야 한다.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권남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방통위는 위원이 결원일 때 관례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은 올해 들어서만 124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내일 출범하는 22대 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차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방송 3법 개정안을 재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여야가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전국 언론노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건 본인을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3법의 재입법 등의 언론 개혁을 통해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 계시는 언론 노조를 지지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여야뿐 아니라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기존안에서 큰 수정 없이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방송 3법은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으로 포함되어 있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옹호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여당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야는 방송 3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방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집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 안에는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범야권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공동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한 뒤 옷을 벗기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이를 촬영하고 말로 옮기기도 힘든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CCTV에 고등학생 2명이 맞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학생이 덤비라고 손짓하지만
다른 학생은 뒤로 물러나고 곧바로 폭행이 시작됩니다. 별다른 저항도 없이 넘어진 피해 학생에게 구타는 이어집니다. 제가 그만해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고 계속 때리니까 살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웃으면서 내가 왜 하면서 때리니까. 일방적인 폭행은 5분여간 지속되더니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미를 보러 왔는데 재미를 충분히 못 봤다. 자기를 충분히 재밌게 해봐라 하면서 옷을 벗어보라 했거든요. 현장에는 남녀 고등학생 6명이 더 있었지만 말리기는커녕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진짜 뭔가 위력감 그리고 이제 옷 벗으라 할 때 이제 수치감. 가해 학생은 근처 학교 2학년, 피해 학생은 다른 학교 3학년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이간질을 했다고 오해를 해서 같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고 혀 일부가 찢어져 전치 3주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고 성남교육지원청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숨도 못 잤는데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떨리고 진짜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할 거고. MBC 취재진은 가해 학생 측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가 다시 문을 고쳐놓고 나갔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걸까요?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가 뒤늦게 이를 깨닫고 몰래 빠져나온 건데 어떤 해명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천홍희 기자입니다. 한 다가구 주택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찾아옵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실 직원이었습니다. 현장엔 모두 5명이 있었는데 금융기관의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 집행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서류에 있는 채무자는 없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한 법원 직원은 부순문 손잡이를 새 것으로 바꿔놓은 뒤 1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우연히 CCTV를 돌려보다 이 장면을 본 건물 주인은 도둑이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압류를 하려고 딱지를 붙이러 왔다. 그런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건 조용히 왔다 간 거죠. 일주일 전 이사를 온 세입자 역시 법원 직원이 몰래 다녀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집에 한 2천만 원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많이 황당하네요. 이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강제 집행일 한 달 전 해당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에 있던 주소지를 찾아간 것이라며 채무자가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집에 잘못 들어간 경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돌아오는데 해당 세입자에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주거권자에게 통보를 해줘야죠. 광주지법은 집에 잘못 찾아 들어간 경우 집주인에게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법원 행정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최근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는 유료 서비스 업체들이 난무하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당첨을 보장하고 안 되면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당첨은커녕 낸 돈을 돌려받기도 힘듭니다. 이 업체들은 이렇게 가입을 유도한다는데요.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대 트럭 운전사 양모 씨는 지난해 3월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업체에선 인공지능, AI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번호를 추출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분석하는 거면 자신 있게 100%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AI 분석 기계 통해서 지난주도 1등 당첨 20억 나왔어요. 서비스 이용료는 1년에 110만 원. 부담이 됐지만 환불도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습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 당첨을 보장하고 당첨이 안 나왔을 경우 환불 조건입니다. 얼마 뒤엔 당첨 확률이 더 높은 서비스를 권했습니다. 의원이
들어가신다는데 그 4개월만 기다리시면 1등 당첨 맞아가시는 거고. 어느 업소에 고객님보다 더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결국에 이 기회 잡고 1등 당첨이라는 결과물로 받아 가셨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770만 원을 입금했는데 1등은커녕 당첨금이 5천 원인 5등만 몇 번 나왔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69만 원을 냈는데 5등에 당첨됐다는 이유로 환불은 거절당했습니다. 슈퍼컴퓨터에서 돌려가지고 당첨 번호를 만든다. 당첨 5등짜리 5천 원에 22번이면.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신청은 1,900건이 넘습니다. 계약 해지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당첨에 실패했을 때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높은 등수 당첨을 보장한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6조 7천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웹툰 작가나 배달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소속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귀여운 그림체와 재치 있는 대사, 인간으로 변해버린 구미호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웹툰입니다. 이 작품 작가 하신아 씨는 올해 11년 차인 베테랑 작가입니다. 하 씨는 오전 9시에 작업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엔 주당 80시간까지 일하기도 했지만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목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작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한 3일 정도를 잠을 안 자고 계속 근데 조금씩 15분씩 의식이 끊겨요. 이렇게 일해서 지난 3월엔 한 달 동안 웹툰 3회분을 완성했습니다. 따져보니 한 회를 완성하는데 보통 30시간이 걸렸습니다. 1회당 받는 고료는 20만 원. 이마저도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떼고 나니 통장에 58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시간당 6,400원 정도를 받은 건데 최저임금 9,860원에도 못 미칩니다. 너무 힘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싶다. 청소 알바를 하고 싶다. 열심히 노력하는 작가라면 어디 가서 알바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건 배달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배달 물량이 폭주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면 생계유지도 빠듯합니다. 이게 이제 286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 6일 정도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 노동계는 웹툰 작가의 경우 단순 회차당이 아닌 평균 노동시간을 측정해 고료를 산정하고 배달 노동자는 필요 경비와 주유수당 등도 포함해 배달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특수고용직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 자체도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이 최상병 사망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연속 보도한 MBC 법조팀 나세웅, 윤상문, 정상빈, 박솔립 기자가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MBC의 보도가 중요한 현안을 추적해 의미 있는 사실을 발굴했고 국가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배심원들의 판결과 판사의 최종 선고만 남았는데요. 최후 변론이 열린 뉴욕 법원 앞에는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최후 변론은 해가 지고 난 뒤에야 끝났습니다.
검찰은 트럼프의 범죄를 의심할 여지 없는 선거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물 배우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며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유권자들을 속인 중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핵심 증인인 트럼프의 전직 변호사 코언을 공격했습니다. 거짓말 MVP, 역사상 가장 지독한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하고 코언이 여배우에게 돈을 준 것을 트럼프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심원들이 그의 증언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dark day in America. We have a rigged court case that should have never been brought. 법원 밖에서도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We're trying to be gentlemen in this world. The Democrats. You are gangsters. Excuse me. You are gangsters. 바이든 선거 캠프의 연설자로 나서 트럼프가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If Trump returns to the White House, you can kiss these freedoms goodbye that we all take for granted. 트럼프 측은 바이든이 한물 간 배우를 내세워 재판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맞받았습니다. Right across the street tells us exactly what we all knew all along, that it is a political persecution. It is a witch hunt. 재판은 맨해튼에 거주하는 배심원 12명의 손에 달렸습니다. 최후 변론을 들은 배심원들은 이제 평결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재판이어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출전 기회가 적어 KT의 방출을 요청했던 박병호 선수가 결국 삼성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키움 전에 곧바로 선발 출전한 박병호는 이적하자마자 장외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김수건 기자입니다. 스스로 방출까지 요구하며 이적을 요청한 지 나흘 만에 박병호가 삼성의 푸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곧바로 대구로 이동했던 박병호는 반갑게 맞이해준 삼성 선수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훈련을 실시하며 적응에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많은 장타를 치고 싶습니다. 박병호는 출전 기회가 적어 KT와 감정 싸움을 벌인 끝에 헤어졌다는 추측에 대해선 오해라며 현역 연장에 길을 터준 KT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은퇴는 좀 너무 아쉬울 것 같다 해서 다시 한번 팀을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결정을 하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넥센 시절부터 사용한 52번 대신 등번호 59번을 선택한 박병호는 팬들의 환영 속에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6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해 두 번째 타석에서 장외로 넘어가는 시원한 아치를 그리며 삼성 팬들에게 강렬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삼성 선수들은 무관심 세리머니를 펼친 뒤 박병호의 이적 첫 홈런을 축하해줬습니다. 박병호의 트레이드 카드로 KT로 이적하게 된 오재일도 어색함 속에서 훈련에 나섰습니다. 2011년과 12년 넥센에서 함께 뛴 적이 있는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오재일은 운명의 장난 같은 트레이드에도 서로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병호가 좀 미안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전혀 미안한 부분이 아니니까 친구랑 트레이드가 된 거라서 좀 재밌긴 한데 서로 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팬들의 애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레전드인 페이커 이상혁. 매경기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닐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선수죠. e스포츠 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전설의 전당의 초대 헌액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오늘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만든 기념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팬들이 몰렸습니다. 저 오늘 4시 반에 기상했습니다. 딱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세요? 오늘도 숭배해야겠구나. 정시후에 소식 들어서 바로 비행기표 샀어요. 대만에서도 응원할게요. 페이커 선수 화이팅!
페이커의 세리머니를 따라하기도 하고 심지어 절까지 하는 팬도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인데 e스포츠 팬들에게 페이커는 정말 신적인 존재인 것 같네요. 주인공 페이커는 일정상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다음 달 6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얼마 전 박성민 선수의 은퇴식에서 멋진 식으로 화제가 된 고교 선수가 있었죠. 박성민의 아들이자 강속구 투수로 주목받는 북일고의 박준현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박성민이 20년 프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 함께 등장한 훤칠한 키의 고교 선수가 시선을 끕니다. 아들 박준현입니다. 성큼성큼 마운드에 올라 아버지를 향해 시구를 했는데 시원하게 뿌린 공이 화제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북일고 투수 2학년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도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관중이 들어찬 경기장 분위기에 놀랐고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소탈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울고 계셨는데 그거 보고 좀 저도 뭉클했습니다. 많이 좀 무서우신데 나중에 잘해가지고 그 구장에서 꾸준히 던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긴 야구 선수의 꿈도 실은 시구부터였다는 박준현. 처음에 반대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매일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운동인지 아빠 궁금해야 하기도 하고 중학교 때까지 타자를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공 던지는 게 재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처럼 등번호 18번을 달고 뛰는데 188cm의 키에서 내리꽂는 최고 구속 151km에 촉망받는 강속구 투수 유망주입니다. 아마 아빠 영향을 받아서 그 유전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힘은 아마 내년 3학년 때 아마 탑 되지 않을까 전국에서. 현역 시절 박성민의 상징이던 유쾌한 모습을 담담하게 기억하고 있는 박준현. 학창 시절에 재능이 좋았다고 연습은 별로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막 웃기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웃기는 것 같습니다. 구속을 끌어올려 1차 지명을 받은 아버지처럼 내년 드래프트에서 실력을 주목받고 싶습니다. 일단 목표 구속은 157입니다. 3순위 안에는 들고 싶습니다. 프로 가서 10승씩 꾸준하게 하고 싶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은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고교야구 최강 덕수고가 7년 만에 황금사자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해부터 28연승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 다시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전남 구례의 사포마을입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구불구불 곡선이 아름다운 다랭이 논이 있습니다. 다랭이 논은 경사진 비탈면에 층층이 만든 논인데요. 이맘때가 되면 모내기가 끝난 곳도 있고 트랙터로 논바닥을 정리 중인 곳도 보입니다. 이 마을 뒤편에 녹음이 짙은 지리산의 초여름 풍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운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 광주 27도, 경산의 경우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서해상에, 내일은 동해상의 바다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6도, 대구 28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경기 동부를 비롯한 동쪽 내륙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